조선의 첫 번째 궁궐 경복궁. 그것은 500년 왕조의 정신을 간직한 법궁이었다. 우리 국민과 운명을 함께 했다는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 현대 문명조차 따라가지 못할 조선의 건축 기술. 경복궁은 미래를 품은 건축물이었다. 선조들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인식과 관심입니다. 제일 안전한 곳에다가 마을이나 경복궁을 갖다가 입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세기 서울의 중심 경복궁. 그 속에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 갈수록 강해지는 비에 도시 홍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올 때면 서울 곳곳은 홍수 아닌 홍수로 물난리를 겪는다. 그 이유는 적은 비에도 넘쳐 흐르는 하천의 용량 때문. 서울시 배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경복궁은 단 한 번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다. 그 원인은 경회루와 향원정에 있는 두 곳의 연못 때문이었다. 조선왕조의 시작과 끝의 역사를 품은 경복궁은 500년 도배 중심이란 장엄한 역사와 함께 외세 침입과 근대 문명의 발달사를 함께 품고 있는 곳이다. 그 역사와 함께 이곳엔 숨겨진 과학이 산재해 있다. 지형적 단점을 보완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 과학을 탄생시킨 경복궁의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즉위 3년째가 되던 해 새 궁궐을 지을 것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1년 후 390여 칸의 전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궁궐이 완성됐다. 이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5개의 궁궐,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중에 가장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재상인 정도전이 제안한 대로 큰 복을 누리라라는 뜻을 가져 경복궁으로 명명됐다. 경복궁은 한양 도성계획에 의해 그 입지 조건부터 시설물들까지 치밀한 계획하에 완성됐다. 한양은 북쪽으로 지금의 북악산인 백악을 주산으로 두고 남쪽엔 남산인 목멱산, 동쪽엔 낙산인 타락산, 그리고 서쪽에 인왕산이 둘러싸고 있다. 이 4개의 산을 연결하는 8.6km에 해당하는 성곽을 쌓아 도성을 완성했다. 주변에 특히 북악산이라든지 인왕산이라든지가 아주 수려하게 배경으로 이렇게 품에 안아주는 듯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서 건축물을 자리 잡게 했다는 점. 경복궁은 중국의 행정서인 주례에 기록된 고대 궁궐 건축 방법에 따라 축조됐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 직선 축을 따라 중심 건물들이 차례로 놓이고 그 주변에 여러 건물들을 배치했는데 크게 왕이 정치를 하는 외전과 생활을 하는 내전으로 구분했다. 외전은 광화문에서 근정문을 지나 사정전까지의 공간으로 구분했는데 당시 광화문은 이들과 일직선상에 있었지만 일제 때 그 축에서 벗어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전은 강령전에서 교태전까지의 공간으로 왕과 왕비의 침전과 후원이 있는 왕의 사적인 공간이었다. 내전과 외전은 일직선상에 위치했다. 전각을 연결하는 좌우 회랑은 신하들과 대신들이 지나는 길로 권례 가운데 길은 임금만이 이동할 수 있었다. 경복궁의 동쪽은 세자의 영역으로 동궁전과 종친들의 전각이 있었다. 그리고 서쪽엔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영역으로 경혜루와 권례 곽사, 지편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각 영역의 건축구는 대체로 좌우 대칭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양의 조화를 맞추면서 또 기능과 위치와 전각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음양 오행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전체적인 구조가 좌우대칭은 아닙니다. 주요한 전각은 좌우대칭이지만 원칙과 또 파격의 미도 있는 것이 이 궁궐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복궁은 궁궐만이 아닌 동쪽으로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서쪽으로는 토지신, 곡식신에게 제를 올리는 사직당과 함께 지어졌다. 이 종묘 사직을 일컬어 종사라 했다. 이처럼 경복궁의 건설은 나라의 기틀을 완성한 것이었다. 오늘 작업은 그 배수로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1990년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배수로 내부에 대해 장장 20년의 프로젝트는 지금 전체 면적의 25%가량 완성됐다. 심도 깊게 조사를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오늘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향원정 남쪽에 있는 흥복전은 빈궁으로 불리며 왕의 후궁과 궁녀들을 위한 후궁의 영역이었다. 1865년 고종 2년에 경복궁 중건 사업으로 새로 지어진 흥복전은 내각회의와 경연, 외국 공사와의 면담 등 편전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했다. 당시 침전으로 쓰였던 수많은 전각과 행각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지금은 복원이 진행 중인데 최근 눈에 띄는 시설물이 발견됐다. 그것은 배수로였다. 암거 배수로는 고종 2년 1865년에 중건 당시에 함께 이루어진 시설이고요. 주로 전각과 전각 사이에 그 배수를 담당하던 역할을 했습니다. 암거 배수로는 궁궐 내의 물을 관리하던 중심 역할을 했던 시설물로 경복궁 건물 사이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배수로의 구조를 알기 위해선 경복궁의 중건 역사를 알아야만 했다. 경복궁은 태조 때의 완성을 이뤘지만 태종에서 세종, 그 이후를 거쳐 계속해서 전각이 지어지고 보완됐다. 태종은 경복궁 내에 개천을 파괴해 명당수를 끌어오도록 했는데 그것에 누각을 세워 이름을 경혜루라 명했다. 당시 기록엔 없지만 이것이 경복궁의 첫 번째 배수 시설이었다. 단일 평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각 건물인 경혜루는 왕이 국빈이나 신료들과 연회를 펼치는 장소로 활용됐다. 지금의 경혜루는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것을 고종 때에 재건한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연못의 물이 10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서쪽 유입구가 북쪽이 조금 높고 남쪽이 낮게 이렇게 있잖아요. 지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게 돼가 있고 물의 어떤 대류, 그러니까 흐름이 원활하니까 물이 맑고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경해루지의 물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 물은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나가는 걸까? 경해루지의 입수구는 3곳이었는데 각각엔 물을 들이는 방법도 달랐다.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현폭기법, 향원정에서 지하 배수로를 통해 들어오는 잠유기법, 또 자체에서 솟아나는 자일기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물은 경해루지에서 잠시 머물다 경복궁 내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경복궁 배수 체계의 시작이 된다. 조선 초기의 경복궁은 태종이 왕자에 난 이후 개경으로 천도하는 등 혼란한 정치 상황이 계속됐다. 때문에 궁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세종 때에 이르러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서 비로소 조선 왕조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세종 때라고 하는 거는 조선의 국가의례의 어떤 단초를 처음 만들어갔던 시기고, 이때 그 왕조실록 기록들을 보면 새로운 의례가 필요해져서 새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어울리는 건축 공간을 이렇게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복궁이라고 하는 공간이 유교적인 어떤 의례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궁궐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경복궁 주요 전각의 명칭인 정전, 편전, 침전의 3전 체제는 궁중 의례를 바탕으로 한 건축법에 따라 지어졌다. 이는 왕실의 위엄과 왕권을 강화하는 의미였다. 근정전은 경복궁 내에서도 으뜸이 되는 법전으로 두 단의 월대 위에 가장 높게 세워졌다. 또 사방엔 난관을 둘러치고 12지신상이나 사방신을 상징하는 동물상을 배치해서 위엄과 격식을 갖췄다. 동양권의 중세 근세 사회를 지탱해 갔었던 유교적인 교의를 가지고 있고, 그 교의 바탕 속에서 민간의 건축 혹은 상위계층가의 건축과도 좀 더 차별이 되는 완벽한 최상위 건축으로서 경복궁을 만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경복궁의 입구인 광화문과 흥내문 사이는 궁궐수비 군사가 머무르는 곳으로 경호실이 존재했다. 이곳 마당은 주로 병사들이 훈련하는 공간이었다. 근정전으로 들어가는 근정문은 3개의 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쪽 일화문은 문신이, 서쪽 월화문은 무신이 드나드는 문이었다. 왕은 가운데 문으로만 드나들었다. 조선시대 내각이나 정부를 뜻하는 조정은 근정전 앞마당을 말하는데, 이곳의 가운데 소승길은 임금이 다니는 어도, 동쪽은 문신, 서쪽은 무신이 다니는 길이었다.
조정엔 정 1품에서 정 9품까지의 품계석이 좌우 12개씩 배열돼 있다. 각각엔 월대도 있는데 모두 화강암과 같은 성물로 돼 있다. 이처럼 경복궁은 나무와 돌로 건축된 궁궐이다. 하지만 단 3곳 쇠로 된 것이 있는데 조정 바닥에 박힌 이 쇠고리는 왕실의 행사 때 차이를 치는 데 이용된다. 또 근정전의 이중월대 상단엔 왕권을 상징하는 청동 항아리가 놓여져 있다. 이중월대 하단 귀퉁이엔 가마솥 같은 커다란 철물이 있는데 우리말로 드무라고 한다. 이것은 화마를 쫓기 위해 물을 담아 놓는 곳이었다. 조정에도 배수를 위한 시설이 있는데 북쪽보다 남쪽을 1m가량 낮게 경사를 만들어 물이 자연스레 흐르도록 했다. 또 품계석 주위로 다듬지 않은 돌인 박석이 깔려 있는데 가공하지 않은 돌을 이용한 이유는 햇빛의 반사를 막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화려한 단청은 궁궐의 권위와 임금의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단청 아래 쇠 그물인 부시는 새의 배설물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해 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각종 부속물과 각각의 쓰임새를 가진 전각들은 높낮이를 다르게 했는데 이를 외부에서 보면 첩첩이 겹쳐진 산봉우리와 같아 보인다. 이는 왕실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토록 대를 거쳐 다듬어지고 있던 경복궁은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며 대부분 소실되고 만다. 18세기의 겸재 정선이 그린 경복궁도는 임진왜란 후 경복궁의 모습을 담고 있다. 궁성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지만 광화문은 문루가 없어지고 경회루의 연못과 누각의 석주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경복궁은 물론이고 창덕궁, 창경궁, 종묘까지 완전히 잿더미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했죠. 그런데 경복궁을 먼저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먼저 다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다시 지어진 창덕궁이 정치의 무대가 되면서 경복궁은 270여 년간 폐허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고종은 흉하게 터만 남은 경복궁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비록 폐허가 돼 사라지긴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조선의 법궁으로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 때에 지은 경복궁은 태조 때와 비교해 주요 전각과 형식은 비슷했지만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태조께서 창건하실 당시에는 규모가 390여 칸 정도였습니다. 아주 필요한 시설만 있는 규모였지만 고종 때 다시 중건하실 때에는 500여 동이 넘는 전각이 지어졌습니다. 칸수로 치면 7,200여 칸 정도 됐고요. 후원에도 500여 칸을 지었기 때문에 합하면 7,700여 칸이 됩니다. 그래서 창건 당시의 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20배 가까이 확장이 된 규모였다고 할 수 있죠. 당시 근정전 중수공사에 투입된 이들은 영건도감에 수록돼 있는데 공사 관계자와 각 기술자 집단의 책임자 156명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흥선대원군은 격을 달리해 붉은 비단에 따로 기록했다. 그는 왕명을 받들어 실질적으로 경복궁 중건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중건된 경복궁은 기존의 궁궐 중심 시설인 근정전과 교태전을 그대로 복구했다. 고종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처음에 내세운 그 전체적인 그 명분은 조선 초기의 궁궐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각들, 그러니까 정전, 편전, 친전 같은 중심 정각들은 조선 초기에 지었었던 위치에 그대로 짓고 정각의 이름도 그대로 따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 후기에 궁궐의 사용에 이제 변화가 오면서 창덕궁이나 경희궁에서 사용했었던 그 변화가 궁궐의 공간의 변화가를 반영해서 경복궁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공간들이 경복궁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궁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시설들이 많아졌다. 교태전에서 뒤쪽으로 돌아서면 아담한 후원이 나타나는데 이를 아미산이라 한다. 아미산은 경계루에 연못을 판 흙을 쌓아 만든 동산인데 남쪽에는 4단의 화계를 조성해 각 단에 돌 연못과 연꽃형 수조, 회전장식 굴뚝 등이 배치되고 매화, 모란, 앵두, 철쭉 등의 화목을 심었다. 특히 세 번째 석축 위에는 육각형의 굴뚝이 있는데 목조 건축을 흉내내어 만든 벽돌에 기와 지붕을 얹었다. 이 굴뚝의 각면엔 벽사상, 십장생, 사군자, 만자문 등을 새겼는데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로 알려져 있다. 건축이 자연의 일부인지 자연이 건축의 일부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왕의 생활시설인 몇몇 전각은 그 형태나 꾸밈이 단순하다 못해 소박하기까지 하다. 무늬 없는 문살과 단색으로 전각을 세우고 곳곳에 왕을 지키는 동물 석상도 위엄보다는 해학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경복궁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궁궐도 마찬가지지만 임금님들이 항상 백성을 의식했다는 거죠. 임금님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최고 수장이시기 때문에 궁궐이 너무 초라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위압할 정도로 너무 화려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항상 백성과 함께 어떤 교감을 이루면서 고통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바로 애민정신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원정 한쪽에 세워진 작은 비문. 전기의 발상지라고 적힌 이곳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를 들여와 발전기가 설치된 곳이다. 1887년 경복궁 건천궁에 처음으로 전기불이 밝혀졌다. 고종은 조선의 역사를 다시 세우는 것과 함께 신문물을 받아들여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고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근대 문명의 어떤 그런 측면들을 이제 도입해서 좀 어떤 개화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익히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그 근대화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산업시설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도입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업화의 그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최고의 건축물은 향원정이다. 이는 경해루의 서북쪽 향원지 안의 작은 동산 위에 있다. 고종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향원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2층 육모 정자다. 같이 보면은 하나의 공예품을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작고 예쁘면서 이곳은 공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로 임금님께서 사적으로 휴식을 취하시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아래층은 온돌이고 위층은 마루입니다. 본래 건천궁에선 향원정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취향교라는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하지만 6.25 때 폭격되어 사라진 후 지금과 같이 남쪽으로 옮겨 지어졌다. 향원 정지의 물은 늘 고요하다. 여느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지만 경해루지와 같이 이곳도 물이 흐르고 있다. 경복궁의 구조를 담은 북걸 도형엔 궐 안에 흐르는 물길과 물길 위에 놓여있는 다리들도 그려져 있다. 그리고 수원직격인 2개의 지당도 그려져 있는데 경해루지와 향원정지가 그것이다. 향원정지의 시작은 열상진원. 근본적으로 아주 맑고 찬물이란 뜻인데 물이 샘같이 솟아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있다. 북쪽 입숙으로 들어온 물이 남쪽으로 흘러 열상진원으로 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오리 치듯 꺾여 향원정지로 흘러간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한 번 그렇게 돌림으로 해서 찬물이 약간 있잖아 따뜻해져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급류를 약간 있잖아 완화시켜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잖아요 향원정에 사는 많은 미생물들이나 고기들이 있잖아요 놀라지 않고 이런 어떤 배려들까지 있고 그다음에 풍수 지리적으로 어떤 명당수 개념까지 도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꺾여 고요하게 흐른 향원정지의 물은 경복궁 지하의 암거 배수로를 통해 경해루로 흘러 들어간다. 경해루지와 향원정지 같은 지당은 조선의 궁궐엔 대부분 설치돼 있다. 경복궁의 동쪽 동궐인 창덕궁엔 3개의 지당이 있었다. 존덕정지와 함께 부용정지인 경해루와 같이 용머리 형상의 입수구가 있어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곳 사정기 비각엔 마니, 파리, 유리, 옥정이란 4개의 샘이 있었다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창덕궁 애련정지엔 또 다른 형태의 입수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것은 폭포형으로 윗단에 만들어진 홈통을 따라 물이 흐르면 바닥에 놓인 석조로 폭포와 같이 물이 떨어져 홈통을 따라 연못에 유입된다. 이런 물의 흐름은 기능뿐 아니라 창덕궁 후원의 조경적 가치도 높여주고 있다. 그럼 경복궁 지당의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북골 도형엔 물이 드나드는 문인 어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서쪽에 1개, 북쪽에 2개가 있다. 이와 연결된 배수로는 총 3개로 하나는 북악산에서 흘러온 물이 동궁을 거쳐 남쪽 이간수문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2 물줄기는 서쪽 신무문 옆으로 들어와 경해루지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걸레를 흘러나온 물은 영재기로 흘러 궐 밖으로 나간다. 결국 북쪽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나가는 형태다. 명당수라 그러면 서쪽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물줄기만 돌려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복궁 안에 있잖아요. 담아내려고 그렇게 개천을 흐르게 한 겁니다. 그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암거 배수로를 통해 물을 유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도랑은 안 냈어요. 건정전 함뜰이 있잖아. 조정이라 그래가 대단히 넓거든요. 그 물은 따도 어떤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배수시설 안 했어요. 그 문 가까이에만 물을 모아내는 하나의 어떤 배수구만 만들어져가 있거든요.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되느냐. 박석을 자연적으로 깔았죠. 조정은 북쪽과 남쪽의 높이가 1m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박석 사이로 빗물이 흘러 자연스레 남쪽으로 흐르도록 돼 있었다. 결국 경복궁은 수로와 같은 인위적인 배수로가 아닌 자연 배수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그럼 경복궁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 서울시는 2009년부터 2년간 삼청동 북악산에서 청계천까지 약 2km의 하천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 구간엔 중학천도 포함됐다. 중학천은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연결되는 하천이었다. 경복궁 이간수문을 통해 나온 물은 중학천으로 흘러나왔다. 중학천의 물은 청계천으로 흐르는데 그 종착지는 한강이었다. 조선 최대 건축물인 경복궁은 하천의 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 배수로를 조성했고 덕분에 현재까지 침수 피해의 기록은 찾기 어렵다. 하천가에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산자락 아래에 있지만 약간 산자락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안전한 곳에 입지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경복궁 내 이제 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 건물이 산자락 끝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격되어 있어서 그 주변은 이제 후원이나 이렇게 이제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폭우 시에 산사태 같은 거 이제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청계천과 어느 정도 이렇게 주요 건물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도 안전한 그런 토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충의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하나의 단일적인 방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제 시스템들이 중복적으로 잘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 방제 시스템이 물의 흐름을 약하게 해 고요히 흐르도록 한 경해루지와 향원정지였다. 그런데 지금의 서울은 왜 침수 피해가 잦은 것일까? 한양 전체의 배수 체계는 이제
백악, 그러니까 북악과 인왕산 사이에서 백운동천, 옥류동천 두 개의 큰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서울시는 이 두 개의 물줄기를 광화문으로 유입되게 했는데 비가 오면 중학천의 물까지 합쳐져 청계천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배수 능력을 초과해 빗물이 넘쳤던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재해 안전한 곳에다가 마을이나 경복궁을 갖다가 입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급격하게 도시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하천변 저지대나 이런 쪽에 좀 재해 취약한 곳에다가 개발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안전한 곳에 마을을 또 입지시켜야 되겠고 또 그 마을 안에서도 또 다양한 토지 이용 대책뿐 아니라 중층의 방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해가지고 최근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데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복궁의 배수 체계는 궁에서만 활용된 것이 아니었다. 12세기에 창건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회암사는 조선 초기 국사로 칭해질 정도의 대규모 사찰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회암사지는 동방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사찰이었다고 한다. 당시 규모는 만여 평으로 회암사 수조기에 따르면 262칸의 전각과 15척에 달하는 불상 7구, 10척의 관음 보살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 나온 유물 중에 조선의 왕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주로 왕실에서 생산된 도자기와 실제 사용했던 청기화들이 출토됐는데 숭유 억불책을 펼쳤던 조선의 왕이 이토록 많은 유물을 이곳에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무학대사가 태조의 명으로 회암사에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요. 공식적으로 조선왕족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가 4차례나 공식적으로 무학대사를 보기 위해 행차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과 관련한 흔적은 또 있다. 회암사지의 가장 안쪽 8단지에는 정청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조선시대 객사의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이곳에서 태조 이성계가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것은 이곳의 배수로가 경복궁의 배수로와 같이 지당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천보산 물줄기는 회암사지 동서 양끝에 있는 입수구를 통해 암거수로 형식으로 남쪽에 있는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회암사지는 종교와 궁궐의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회암사지는 고려말 조선 초의 최대의 왕실사찰이라는 종교적 특성을 가진 건축물인과의 동시에 왕실의 별궁으로서의 건축학적인 가치를 가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복궁과 같이 지당을 가진 배수체계는 조선 건축의 기본적인 구조로 발전했다. 지금도 옛 모습이 남은 전통마을엔 저류지와 연못이 있다. 고종 때에 지은 경복궁은 일제에 의해 전각 10여 채만 남긴 채 모두 소실됐다. 지금 추진 중인 경복궁 복원 사업은 2030년까지 고종 때에 중건한 경복궁의 75%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복궁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가장 과학적인 건축물이며 조선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지닌 500년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다시 원형대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이 추진력이 생긴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도 경복궁이고, 그래서 우리 그 국민, 백성과 함께 운명을 한 궁궐이다. 이런 의미에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엄으로 정치를 하고 예로서 생활했던 조선 왕실의 전당 경복궁. 경복궁의 비밀은 조선 왕들의 위민 사상과 선조들의 안전 의식에서 비롯된 미래의 건축물이란 것이다.